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동료 제보라며 공개했던 녹취록이 안철수 전 대표의 사제지간이며 지난 20대 총선 전남 여수 갑의 예비후보였던 이유미 씨가 자신의 동생과 직접 녹음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용만으로는 납득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보 파일을 처음부터 음성 변조된 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녹취에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당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최소한 이유미 씨가 이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진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된 파일만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제 하는지 연락은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조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예, 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죠.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이유미 씨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민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당사자만 이유미 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에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 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 통화를 하신 건가요? 예,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도 부탁 그리고 또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파일을 편집해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로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유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그럼 이유미 씨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던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유미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유미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 떠나서.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요.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 알고도 그랬겠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에게 다 떠넘겨서 그랬을 가능성은 왜 배제하나요? 예. 어쨌든 이유미 씨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이준서 씨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목소리도 변조되지 않은 채 왔다면 당연히 이유미 씨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인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미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런 확인이 없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고, 조작을. 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은 없었고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 내용, 조작 파일 내용, 다시 들여다 봤어요. 그때는 이제 그 슥슥 지나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당시 기자회견 전문도 보고 봤는데, 일단 이유미 씨는 작년 20대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남 유일의 여성 후보였어요. 네, 예비 후보였죠. 네. 여성 예비 후보. 예. 그래서 나름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수신문과 인터뷰였었는데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저 한 사람만 당내에 남아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물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본인의 중요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만나서 청춘 콘서트 때 전국 순회를 서포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을 같이. 굉장히 큰 인기 있는 콘서트였죠, 그때. 그러니까 사적 인연은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 당내에 있는 의원들 누구보다 길어요. 정치 나뉠 때부터 같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심 캠프도 있었고, 충성도가 높은 확실한 안철수 라인이다. 이걸까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작했다는 녹취 내용을 보면 당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9월부터 파슨스를 같이 다녔던 동료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파슨스에 다닌 적이 없죠. 실제로는. 네, 그 남동생입니다. 네, 다닌 적도 없고, 네. 문준용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든 녹취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녹취된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소속기관이 생겼으니까 고용정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동생이 하는 멘트입니다. 파슨스를 다녔다고 하는. 소속기관이 생겼으니까 이력서에는 한 줄 채웠고,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다녔다고 쓰진 않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가깝다는 증거로 대화적으로 툭 던진 거거든요. 토플 학원에 다녔었어 그때. 이렇게 놀러 다녔어. 제가 궁금해서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문준용 씨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둘을 통해서. 실제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실제 다닌 적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밖에 모른다. 이력서 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용정보원 다니면서 토플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토플 학원 다닌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파슨스 에세이도 보면 모든 디자인을 혼자 다 한 걸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보니까 미술 관련 업종에서 유학을 갈 때 에세이를 쓸 때 종종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 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넣은 내용 같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혼자만의 상상으로 막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분은 미술 유학을 한 적도 없고, 문준용 씨가 일면식도 없고, 파슨스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정보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민수석 딸도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주목한, 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심현숙의 딸이 동갑이다. 뭐 은행 꿀벌집 들어갔다. 이건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할 때 시민사회수석이 이강철 수석이에요. 전 수석. 이 이강철 전 수석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상. 그래서 문준영 씨를 이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시민수석이 이강철 시민수석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강철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그 기준을 설명드릴게요. 이강철 수석도 모르고 그 딸도 누군지 모르고 동갑인지도 모르고 은행원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이강철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형님이라고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딸이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2009년에 본인이 35년 만에 내란 선동 혐의 무죄를 받는 판결을 받고 나서 언론과 짧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딸이 은행원이라는 거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을 연결한 거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엮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철 수석의 사적인 관계도 알아야 되죠. 이강철 수석의 딸이 은행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강철 수석 은행 딸이 문준영 씨하고 또래인 것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실을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을 하려고 길게 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준영 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었고 위에 같은 정보도 채굴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기본 소스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 토대 위에 소스를 기반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냥 막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소스를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에 중요한 단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길게 했나요? 예. 네, 문준용 씨를 직접 취재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니까. 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꾸며낸 일이라고 서러놓자라고 이유미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유미 씨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모두 취하된다면서 은폐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조작된 거를 알고 그랬다는 증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특검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거센 역풍 불었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신뢰 위기를 넘어서서 존폐 위기 직면하고 있는데 아니한 대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 김관영 국민의당 당내 조사위죠. 단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 의혹이 쏟아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었냐라고 물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비참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네요. 예. 네.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이었는데요. 시정연설 때. 예. 예. 그때 김 전 수석은 모든 언론이 개헌을 쫓아가는 상황이 돼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자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될 뻔도 했죠. 사실. 이 시정연설 때 개헌을 던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반나절 정도 난리가 났는데 그날 저녁 JTBC 보도가 있었죠. 네,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어졌겠지만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죠. 자, 다음 수는요. 최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첫 회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대상 논의됐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같은 12가지 사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도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조사해야 되겠죠. 예,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을 아마 국정원이 먼저 알았을 것이고, 먼저 알 것이고, 조사
된 내용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상대하는 것이라, 예, 이 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법학자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분도 낙마한다면 또 비검찰 출신이 올 것 같죠?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씨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모임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발의 서명 작업 들어갑니다. 법안에는 부당재산 소급 환수와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 40여 명이면 여기서 야당 의원은 누구입니까? 네, 야당 의원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정당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정당에서는 누가 포함됐죠? 김성태 의원은 제가 알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이해운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저희 고조이고 한 사람은 저희 단거리군요. 예. 뉴스 공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뉴스 끝입니까? 오늘? 네, 자유한국당 뺀 여야 3당이 추경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치였던 전국이 좀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은 사실 역대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통과는 될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오늘 중요한 내용 주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혼자 막 상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이유미 씨가. 거기에 툭툭 던져지는, 내용들, 그런 건 소스를 보고 하는 것이고, 그 소스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꼭 따져봐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예. 네, 아주 네 맡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조사단은 몇 분이고 어떤 분들로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네, 일단은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저희 당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 예.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법조인으로 당연히. 네네. 뭐 검찰 조사 별도로 공당인 만큼 당내 조사단 꾸리신 걸로 아는데 이제 막 꾸려졌으니까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겠지만 혹시 현재 파악한 것 중에 어제 박수원 위원장 발표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저기 위원장님이요? 네, 위원장님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냐 이거죠, 혹시라도. 뭐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어쨌든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의 진술과 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중이신 거란 취지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발표됐는데 이유미 씨는 이제 지시받은 거라고 아마도 이준서 최고위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혹시 추가적으로 밝혀진 건 없나요? 네, 아직은 없고요. 네. 이제 뭐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뭐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언론 보도에 책임을 맡고 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전체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던 이용주 의원께서 네. 본인이 이제 아마 이유미 씨가 26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24일 날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아마 만난 모양입니다. 예. 내가 이 검찰 소환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게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용주 의원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해보고 뭐 관련된 당시에 언론 보도에 참여하신 분들 몇 명 만나서 당시 상황을 쭉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용주 의원 본인의 판단으로는 아마 이유미 당원의 개인적인 조작극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또 이유미 씨는 그게 다른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은 이용주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당 차원 조사단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하는 중이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단장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독으로 했다는 게 혹시 납득이 가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준서 의원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벽은 이유미 씨가 지금 검찰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남하실 수.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돼야지 저희가 면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다른 분, 특히 이준서 씨와 그 주변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담 조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결국은 이유미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즐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양반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국민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유미 씨가 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어제 뭐 잠시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이용주 의원 얘기도 나름 그분이 부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주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본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얼개를 파악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다 혼자 했단 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단장으로서 제가 의견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국민의당에서는 5월 5일 이 관련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 제보 당사자와 이런 요구가 있자 서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걸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5월 5일 날. 그래서 하루 만에 취소가 돼요. 제가 그때 좀 의아했던 것이 당에서 그 제보를 사실로 믿는데 당사자가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 인터뷰인데 왜 당에서 취소할까? 제가 의아해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당시 왜 취소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당시는 몰랐고요. 제가 이제 어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온 증거가 다소 조악한 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슨스 스쿨의 동료라고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파악이 돼야지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검증팀에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위 지금은 이제 이유미 씨로 밝혀졌죠. 이유미 씨가 그 사람이 파슨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 지금 취업 중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줬는데 그 양반한테 직접 기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을 설득을 해서 내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겠다. 그러니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면 거기로 기자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메일 주소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증팀에서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기자들이 건네받은 이메일 주소로 이 인터뷰를 실제로 몇 명이 아마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뭐 그게 이제 퇴신이 안 오니까 그건 이미 발표된 뒤죠. 발표된 뒤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왜 이메일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니 내가 인터뷰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파장이 커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소위 좀 두렵다. 나 더 이상 언론들과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런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당신은 그런 해명을 그냥 받아들였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공개했는데 그냥 목소리도 아닌 얼굴도 아닌 이메일만으로도 인터뷰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취소됐다 이거죠. 예. 저는 뭐 그렇게 일단은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거기 당시 또 기자회견장의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제보자가 음성을 편집해서 목소리가 특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보받을 당시에는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그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누군가는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최소한 그걸 받았다고 하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거 이유미 씨가 직접 녹음한 거나 이거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까지는 뭐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뭐 지금 되돌아보면 검증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냐라는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요. 또 당시에는 그 부분이 너무 핫한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뭐 시도를 통해서 그런 획득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획득해 왔다라는 또 그런 생각들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신은 어렵게 정보를 얻었는데 또 괜히 당사자하고 어렵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다가 그 정보까지 날아갈까봐 그런 거죠. 이제 또 그분을 뭐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니까 소위 이제 이유미 씨가 한 거죠. 이유미 씨가 그분의 신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당시에는 또 5월달 초에는 이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뭐 거의 확정적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용기 있는 것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 기본적인 검증을 안 했다. 뭐 이런 비판을 앞으로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단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책임 소재가 어딘지도 밝혀지겠죠. 특검 얘기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네네. 당에서 처음에 박지원 전 대표랑 김성철 원내대표랑 특검 얘기 꺼냈다가 이제 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했다고요? 네. 특히 지금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특검 주장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를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특검 주장하는 것이 물타기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특검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의원님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서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만 당론으로 정하지는 못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 특검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괜히 자초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에 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철저히 협조해서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하고 뭐 특혜 의혹은 그 나름대로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조작은 몰랐다고 해도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는 거죠?
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결국 국민들의 판단 몫이고요. 본인께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판단하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도 판단해야 되고 당에서도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네. 뭐 저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문제고요. 저도 대단히 참담하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당의 온 구성원이 국민들께 사죄해드릴 일이기 때문에 당의 구성원인 안철수 대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확하게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진 다음에 안 대표께서는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단장 김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자, 나라 걱정. 이제 나라 걱정을 하다가 드디어 원내정당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축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축하받을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 제가 올 초였어요. 올 초여서 올 초 1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2월 초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1월 2월입니다. 그때 대표님한테 이제 대표님하고 네. 대표님한테 바른정당 당대표가 곧 되실 거라고. 어머. 예. 예. 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시점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죠. 예. 그랬더니 아유 어림도 없다고 본인은 안 할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참 사람이 한치 앞을 모르네요. 저는 알았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실 이제 시대 흐름이라고 제가. 예. 이 완전히 십자가의 길입니다. 본인이 당대표로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고 이런 그림을 금방 그려보지 못하셨죠. 그러니까 네. 얼마 안 했죠.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사실 진짜 선거 마지막 날까지도 그 다음날 생각을 못했어요. 경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게 뉴스공장의 한 30% 이상에서 한 50%까지 인정. 인정? 네.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전화 통화했다고 잠깐 단신으로 나왔던데. 네. 어제 전화를 주셨고요. 뭐 축하한다. 그다음에 이제 추경 청문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 설명하시고 좀 이제 야당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추경에 대해서 이제 세세한 항목을 설명하시는데 우리 이 대표께서 평소에 주장했던 이런 게 들어있다. 평소에 주장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주장했는지 워딩을 다 누가 챙겨드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귀하가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저런 걸 주장하지 않았냐 그것도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이 청와대 참모진이 정말 보통 아닙니다. 강적입니다. 참모진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는 하나도 안 빼고 다 읽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그런 거죠. 네. 그 사람 도망 못 가게 딱 잡으시는 거죠.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자 그리고 그러셨죠. 이제 예. 뭐 그런 거긴 한데 예. 그래서 또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는데 저도 또 이제 성의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심사는 하되 그 중에 항목별로 조정하자 그렇게 조정하자는 말씀을 말씀드렸고 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때 어제 통화였으니까 내일 출국하시는데 잘 다녀오시라는 말과 함께 저희가 그때는 이제 어제니까 오늘이라고 표현을 했죠. 오늘 아침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로 대통령께서 나가서 정상외교를 하는 동안에 여야가 일치 단결해서 어쨌든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이걸 좀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대통령 나가 계시는 동안은 대통령에 대한 뭐 정쟁 공격 이런 건 자제하자 우리부터 자제할 테니까 다른 야당도 동참해달라 이런 좋네요 스탠스. 저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대통령께 들었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없을 때는 뒤통수 안 치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돌아오시면 또 얼마든지 또 대통령께 이런저런 얘기할 세월이 한 세월이 그러니까 많은데. 앞에 세워놓고 뺨을 때리더라도 뒤통수는 치지 않겠다. 네. 자유한국당은 거기 동의했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도 대통령 뭐 다녀오셔서 네. 뭐 성과 결과도 설명하실 겸 청와대로 한번 초청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좋게 끊었습니다. 당대표 되실 때 김무성 전 대표가 자리에 안 왔다고 해가지고. 네, 시끄럽죠. 네, 당대표, 이혜원 당대표 되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님 다른 곳에서 한 인터뷰를 제가 얼핏 봤어요. 네. 그럴 뿐이 아니다. 네. 네. 통이 큰 분이시고, 그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게 공식적인 답변이고, 그분이 뭐랄까요, 썩 유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제 사실 만나뵈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뭐 약속 정하고 그렇게 가지 않고 네. 그냥 무조건 방 앞에 가서 기다리는 작전으로 네. 그래서 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제가 와서 기다립니다. 말씀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금방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앞에 왔는데 어떻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뵀는데 뭐 그동안 이제 선거 때 여러 가지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헛소문 들으셨는지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뭐 오해 있었던 것도 좀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하라. 뭐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경륜도 있으시고 워낙 또 뭐 중진어른이시고 한국 정치는 손바닥 보듯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자주 지혜를 구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끝났습니다. 서로 그냥 뭐랄까요, 오피셜한 얘기만 하셨고 다들 할 수밖에 없는 유승민 의원과는 그래서 통화하셨어요 그 다음에? 통화를 할 형편은 정말 이게 극한 직업이 돼요. 뭐 거의 1, 2분을 시간이 나질 않아요. 당대표. 예. 네. 저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예전에는 저희가 코너를 마련해드려서 감사해달라고 했는데. 네. 아니요. 당대표는 정말, 모시기 어렵다는 저도 생각합니다.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전화는 못 했는데 어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잠깐 조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뭐 잘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던데요. 반가워하던가요? 저거 내 자리인데. 내가 대선 후보에 나가는 바람에.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실 텐데. 이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앞으로의 첫 번째 과제. 그러니까 뭐 추경이나 이런 건 당연히 예정된 수준이고 네. 그거 말고 네. 스케줄은 없지만 이게 내가 앞으로 꼭 가장 먼저 해결할 우리 당의 과제다. 이게 지지율이요. 지지율. 예, 지지율이 제일 사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길은 지지율로 통하니까. 모든 정치는 지지율로 통하죠. 예. 예. 아니 뭐 당내 화합이다 뭐다 이것도 결국 지지율 문제지. 많은 사람들이 뭐 인간관계가 틀어져서 뭐 당을 나가니만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인간관계 엄청 좋아도요. 이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본인 이 주판을 튕겨보고 이해관계 달라지면 그렇죠. 또 인간관계 소용이 없는 그런 게 정치권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재산이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율 올리는 게 어쨌든 뭐 제 목줄인데 뭐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자주 나오셔야 됩니다. 뉴스공장에. 생각해보니까 결국 저희가 20석 가지고 지금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선명하게 뭘 하겠다. 우리의 비전은 뭐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소리 같지만 그래도 이게 왕도 같아요. 그리고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고요. 고정으로는 못 나오신다는 건 저도 이제 받아들이는데 네.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치권에서 대표님만큼 뭐랄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확 말해버리는 분이 드물거든요. 저희 사고 뭉치라는 뜻이네.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확 말해버리신 게 많잖아요. 네. 말하고 나서 나가시면서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하더라도. 이 성격은 평생 가다 안 고쳐지나 봐요. 네. 이 소위 페인트 모션 이걸 평생 못하는 게 제가 참. 네. 이 코너에 나오면 그리고 당 대표가 됩니다. 다음 바른정당에서는 누가
여기 코너에 나올래나? 적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꽂아주고 가셔야죠. 하태경 의원도 좋은 후보고. 하태경 의원을 할까라고 제가 얼핏 언급했더니 어제가요? 했더니 안 된다는 문자가 300개 나왔어요. 아, 그래요? 아니면 문자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저희가 네. 누굴 하고 안 하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뭐 그러면 또 문자 주시는 분들께 방송에 공개 모집을 하시죠. 누가 좋겠냐 추천해달라. 바른정당에서는 네. 이혜원 의원이 이제 매주 못 나오기 때문에 대표님이 물론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직접 모시기도 하긴 하겠지만 고정으로 못 나오니까 그다음 바른정당은 누구를 할까. 저희 돌아가서 좀 고민 저도 해보겠습니다. 의논도 해보고. 네. 누구 하나 꽂아 놓고 가셔야죠. 네. 아니 거기다가 이좋은 소위 말하면 황금어장을. 황금어장. 그럼 저희가 그분 이제 처음 오셔서 3배수로 이제 한 다음에 네. 인사청문회. 아 오디션 보실래요?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회. 네. 말을 확 질르나 안 질르나 그거 보시는 거죠? 저 큰일 났어요. 근데 네. 자유한국당은 네. 홍준표 대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무시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인데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고 있고 이혜원 의원은 바른정당의 당대표고 두 분 제가 보는 상극이거든요. 상극. 싸우지 않을까? 두 분 다 제가 아는데 상극에 가까워요. 네. 네. 어떡하죠 이제? 아 저는 그거를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상극인데. 아 그래서 저는 우리 홍준표 전 지사님 같은 분의 근거 없는 막말 정치, 막장 정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전 대응 안 할 생각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아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워딩을 또 언론들이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십니까? 다 물어보셨는데 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워딩들이라 제가 그런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셔도 계속 할걸요? 하셔도 뭐 저희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길을 가시고 국민들의 신뢰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길을 걷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거기 신경 쓸 거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당의 새로운 당대표들이 다 결정되고 나면 월간 당대표라고 아,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코너 제목은 당다라당당이라고요. 당다라당당 예. 코너에서 월간 당대표 예. 한 번씩 오실 테니 그때 꼭 나오시고요. 네, 당연히. 우리 네. 홍 전 지사님, 홍 대표가 되시면 네.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걸 너무 놀랐는데 진실이 뭔지 이거는 끝까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단독이라고 지금까지의 입장으로는 단독으로 한 것이라고 이제 당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본인은 자꾸 시켜서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정치판에서 이제 2007년을 겪어보셨고, 예. 2012년을 보셨고, 2017년을 보셨지 않습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4번 된 것 같은데요. 대선판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판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판에서 이걸 혼자 조작했다는 게 이게 정말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저도 좀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집에만 계시던 전업주부를 아주 순진무구하신 분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된다.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출마도 몇 번 하셨고 이 당에 또 바라는 것도 많고 이 선거판이라는 걸 겪어보신 경험이 있는 분 같아요. 출마를 하셨으니까. 네, 총선에 예비 예. 후보로 2번 나가셨다. 총선을 해보면 대선도 대충 비슷한 작동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해봐서 아는 분인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런 공을 일종의 자기들 입장에선 공이라고 생각했을 공이죠. 텐데 큰 공이죠. 공을 세웠을 때 뭔가를 내락을 받거나 교감을 하거나 뭐 사전 지시까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거를 할 테니 뭐뭐뭐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뭐가 사전에 있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대표님 네. 거기까지 하시죠. 대표님인데. 네. 더 나가시면은. 네. 자, 마지막 고정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내부자 둘. 오늘 3부에 긴급 편성됐습니다. 왜냐,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이혜훈 대표의 성공을 바라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혜훈 대표 여기 방송하셨잖아요. 예. 나가면서 제가 뜨겁게 축하의 포옹을 해드리고 아주 예, 사진 찍고 난리났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공장장이나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요. 김성태 의원님 같지 않죠? 이혜훈 대표가 정말로 그 건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대학 동기라서가 그런 게 아니라 대학 동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바르고 대학 동기라서 그런 거군요. 정말 저런 보수 정치인이 몇 분만 더 계셔도 뭐 김성태 의원님도 뭐 포함되지만요. 정말 그 건강한 보수 또 건강한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되길 바라고 그 중심에 이혜훈 대표께서 보수의 중심이 앞으로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도 축하 메시지 한마디 하셨어요. 이혜훈 대표의 대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죠. 사실상 그동안 또 이 교통방송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늘 기획보수와 또 왜 보수가 핵심해야 하는가 그래도 소신껏 많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이제 그 부담을 저 혼자 이제 아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무겁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혜훈 당대표는 여성 지금 당대표 3명 대한민국 헌정 정당 역사상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런데 제대로 된 야당의 여성 당수로서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우세했는데 뉴스공장과 김우중 공장장의 성원으로 이혜훈 대표가 됐다는 설이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다음번은 뉴스공장과 김호준 공장장이 안민석을 여당의 당대표로 만들 것이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일각에서 있긴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리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혜훈 대표가 불가능할 것이다. 이혜훈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 덕을 많이 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호준 공장장께서는 오늘 뭐 다른 때는 우리 안민석 의원을 좀 폐마하고 약간은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폄하하는 게 몸에 뱉죠. 제가 그것은 뉴스공장 하기 전에 예. 안민석 의원을 처음 알았던 10여 년 전부터 이미 그래왔거든요. 그랬었군요.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네? 나이가 이제 50 됐는데 인생 똑바로 제가 사시고. 작년 9월 달에 이 내부자 둘 첫 방송 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안민석 의원님과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이 코너를 시작했었는데. 김우준하고 같은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는 이야기도 물론 했죠. 무줄도사라고 제가. 그렇지만 그때 제가 안민석 의원은 민주당 내에 최고의 전략통이라 사실상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 1호라 이렇게 내가 평가합니다. 탄핵을 3년 기획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단한 분입니다. 어제 창원역에서 토크 콘서트 하느라고 내렸는데 100분 정도가 나와서 저를 환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피켓을 꺼내더니 탄핵 기획한 안민석 구속하라 그러면서 역에서 한 30분 정도를 못 가고 환영 인사가 아니라 사실상 제가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들에게 이 안민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정유라 문제나 정윤의 이야기 이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심각한 이야기다. 그래서 정말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다들 그냥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사선 달고도 아무 역할 하지 못하는 한 의원의 한 풀이 정도로 이렇게 치부해버린 게 잘 나가다가 오늘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까지 내준 이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 안민석 의원 축하해드려야 될 일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애교 순방을 나갑니다. 방미 수행단에 물론 미국이죠. 예. 미국 방미 수행단에 사실상 국회에서는 유일하게 2명이 참여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거 국가 보안인데.
본인 입으로도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참,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가 보안 객이 많이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민석 의원이 그 한 사람은 김경수 의원이에요. 네.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니까. 오른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는 거라고 치면 그렇지만 안민석 의원은 뭐 오른팔도 아니고 왼팔까지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새끼손가락도 아니고 사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방문할 때 그때 수용하는 정치인이 가장 대통령의 신임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게 정설입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안민석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거죠. 근데 걱정이에요. 제가 이 왜 가십니까? 수행단의 핵심 인물로 가는 거를 미국 측에서 알게 되면은 우리의 카드가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극도로 미국 측이 알면 미국에서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말을 아끼고 언제 출발하느냐도 그건 국가 보안이다. 또 뭐 비행기 시간이 몇 시냐 제가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따로 가십니까? 아니면은 전용기 타고 계십니까? 국가 보안입니다. 네. 전용기 같이 타고. 네. 전용기 작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전용기를 처음 타시는 거죠? 네. 국가 보안입니다. 사실상 거겠죠. 사실상 중요한 인물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아서 본인 스스로 이제 미국통이라고 자랑하고 평소 다니셨지 않습니까? 또 가장 최근에 방문한 조혁 대위권으로 미국 텍사스주까지 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자비로 가셨고. 그때 고생도 하셨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미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을 꼭 집어서 이렇게 데려가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의 가장 1등 공신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상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 문자가 이런 게 왔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사실상 이 말 금지해 주세요. 어떤 말이요? 버릇이시거든요. 살상. 네. 실상으로, 살상으로 살상. 제가 사실상. 뭐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들은 안 보이는데요. 네. 저분께서 당황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코가 보통 사람도 큰데요.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그거는 있는데 그만해요. 네. 사실상 그거는 저도 잘 못 느꼈는데 예리하시네요. 아니 그건 항상 하신 대화 중에 1분에 한 평균 2번 정도 등장합니다. 살상. 예. 근데 어릴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야기할 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왜 가시는 겁니까? 안민석 의원. 네. 안민석 의원께서 이제 오늘 대통령 모시고 미국 가시면서 제가 꼭 대통령께 안민석 의원이 신임만 받지 말고 대통령께 꼭 직언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시는 그런 몇몇 분들의 과거에 보면은 항상 첫 순방 때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윤창중 대변인 말씀하시려는 거 아닌가요? 그런 가운데 안민석 의원은 수행단에 보통 덜뜹니다. 덜뜨는 분위기일 때 그때 정치인이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한결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실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여당이지만은 대통령 참모진에게 인사하려고 공항까지 나오지 마라. 이건 소탈한 참 순방길의 모습이고 참 좋아요. 저는 그렇지만은 이 한미 정상회담은 첫째도 둘째도 북핵 폐기 회담이 저는 돼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원전 폐기가 우선이 아니라 북핵 폐기가 우선이 되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민석 의원이 꼭 좀 대통령에게 좀 요 부분을 좀 강조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지금 장관 청문회가 또 되지 않습니까? 이 국방장관 내정자, 송영무 장관 내정자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자신들이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오늘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 비행기 안에서 두 가지를 꼭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추경 예산 잘 통과시켜주기로 약속하셨다. 두 가지 말씀 제가 전해드리면은 그리고 이것도 편안한 방미길이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수행단이면 들뜨기 마련인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김성태 의원님도 방미 수행단에 대보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항상 비주류만 생각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으신데. MB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왜요? 한때는 본인도 해본 적이 없다. 한때는 김무성 대표의 복심으로 아주 기고만장할 때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사드나 북핵 문제 이것 때문에 이 한미 관계가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꼬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 실타래를 푸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단초를 마련을 기고만장까지는 모르겠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지금 바른정당에 남아 계셨으면 당대표가 됐을 확률이 꽤 높죠. 상당히. 씁쓸하시죠? 아니 뭐 저는 정치인들 노래 한번 틀어드려야 되겠네 이거. 참 나는 모든 거 다 정치인들은 뭐 운명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네. 내 역량과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씁쓸은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전혀 자리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저는 않습니까? 바른정당 이혜원 대표가 여성으로서도 당차게 하면서 진정한 보수 핵심의 아이콘으로서 또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뿌리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바른정당이 역할을 우뚝 할수 쓰면 있다고 봅니다. 우뚝 쓰게 되면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 바른정당보다 더 핵심하고 더 혁신 경쟁하는 건강한 그런 보수로 이렇게 일신되어지면은 그 문제는 지금 해결돼요.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어제 그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하는 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전체 41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성태 의원님 당연히 그중에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의원님 딱 한 분만 장제원 의원님께 제안해 보셨어요? 딱 한 분만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정파적인 그런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부패를 단죄하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특별법인데 이걸 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바른정당은 이혜원 의원님하고 하태경 의원 딱 두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혜원 의원님 대표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뭐 일을 벌리고 뭘 법안을 추진하면 첫째는 색안경을 다 쓰고 처음은 다 들여다보죠. 그죠? 그건 인정하셔야죠.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끈질기게 이 방송이나 또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최순실 일가들의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거기에 안민석 의원이 또 이렇게 시작하는 일이 꼴로 보기 싫은 거죠. 저게 결론은 또 무슨 업무를 가지고 시작하는 뭐를 가지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안민석 의원한테 몇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듯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부를 치부한 거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국가가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가져서는 때문에 제가 앞장서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특별법 초당 모임에 참여 안 한다고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모임 대표를 제가 빠질 테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맡으세요. 그거 좋네요. 예. 제가 간사를 할게요. 어떠십니까, 의원님?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죠, 그냥. 절대 지금 저 대표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니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일정 부분은 맞아. 아니 뭐 본인 절대 안 제가 하시는데. 공동 대표로 같이 하자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그만두시고 간사를 하시고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하신 거죠. 신의 한 수네. 사실상 저는 우리 콜입니다. 안민석 의원님이 내리 수도권 4선 의원을 하면서 다른 의원 같으면은 당대표,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거 최소한 상임위원장은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그런 걸 모든 걸 자신이 안 하면서 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행위원으로 지금까지 초질간 공장장 정말 왜 그래? 오늘 미국 가는 길에 기분 좀 좋게 해주지. 저분에게 이제는 우리가 동료 의원이지만은 예우를 갖춰야 된다.
어떤 조직이고 기구고 뭐 모임이 만들어지더라도 항상 대표 내지는 회장 뭐 이걸 늘 이제 모셔야 됩니다. 그렇긴 한데 요 사안만큼은 말씀하셨다시피 김성태 의원님이 대표를 해주시면 상징적으로 살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저거 다 안면서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신 의혹도 떨쳐버릴 수 있으니까 대표님을 하시면 되겠네요. 아니 뭐 저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한 사실은 사실상 이 최순실 재산 이 몰수를 위한 이 특별법이 참 지난합니다. 네. 쉽지 않은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그게 안 되면 그 책임과 원망 그거 제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님이 그때 김우중 공장장도 또 그들로서 나 괴롭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하시면 제가 그 일은 도와드리죠. 왜냐하면 이 최순실 재산은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왕따를 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순실 재산은 공장장 있잖아요. 김우중 공장장이 나를 왕따하지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왕따 당하지 않아요. 최순실 재산은 국민의 피와 땀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몰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혼자 또 하시는 게 부담되시니까 이해운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이해운 의원님은 이제 대표님이 됐으니까 못하실 것 같고. 하태경. 네. 좋습니다. 하태경, 김성태 공동대표, 안민석 간사. 네. 이렇게 오늘 간사라도 꼭 하셔야 되겠어요? 간사가 싫으면 이제 수석 간사로 할게요. 안민석 의원이 다 좋은데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질적으로 그 대표 이제 박탈시키면 아마 난리 납니다. 자, 요 정도 하시죠. 아니, 일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제 수가 그렇게 저의 이 노림수가 다 이렇게 읽혀요? 이렇게? 네. 방미는 왜 하시는 겁니까, 근데? 이게 국가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그런 일을. 언론에 다 보도됐거든요. 제가 말할까요, 그냥? 언론에 보도됐어요. 네. 본인 입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 가시는지. 가시기 때문에 오늘 잡힌 거거든요. 예. 왜 잡혔는지 설명을, 왜 가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참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지금, 협상의 끝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국에 있는 약탈 문화재 중에서 어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보. 문정왕. 어보라는 것은 왕과 왕비를 위한 도장인데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이거든요. 네. 이 어보 중에 하나 문정왕후 당시에 뭐 기세가 등등했던 왕비인데 문정왕후 어보를 13년도에 LA 라크마 박물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협상을 해서 저와 이제 전문가들하고 민간단체가 협상을 해가지고 몇 차례 협상을 해가지고 이걸 환수 결정을 났어요.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니까 안민석이가 중심에서 이 찾은 이 어부를 안민석의 성과를 두고 볼 수 없다. 예, 그래서 이것을 몇 년 동안 지금 시간을 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쪽에서 안 준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준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의 노력이 거의 없었어요.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구속되니까 세월호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니까 4년 동안 시간 끌었던 어보가 지금 이제 돌아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보 마무리 협상 때문에 협상에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네요. 이렇게 가고 이 문화 주권을 되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 어보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것을 선물로 주면은 참 좋겠다 생각입니다. 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왔을 때 어보 몇 점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 가서 선물로 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 그림을 저는 안민석 의원은 올 1월 달에도 정리역에 그 국내 전시를 위해서도 프랑스를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 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세요. 어보 이제 문정왕후 어보인데 이걸 국가 간의 특혜 약탈 문화재를 이렇게 가져오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평소 안민석 의원이 이 문화재의 제자리 찾기에 해문스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하고 수년간 벌써 해외를 다니시면서 좋은 활동을 하신 부분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걸 4년 전에 뭐 이래 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박근혜 뭐 정권에서 안민석 의원의 공을 갖다 제가 의심이 든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기적으로 근거는 없는 거는 안민석 의원이 그동안 좋은 노력을 해서 좋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또 좋은 외교 성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를 하여튼 가지고. 뭐 틈만 나면은 저를 디스하려고 막 현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약탈 대통령께도 문화재가 추경의 핵심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11조 2천억이. 지금 신고리. 오늘 말 되게 말씀 많으시네요. 신고리 원전 5, 6기 그냥 그렇게 약탈 중단시키는 거 문화재가 아닙니까? 전 세계 15만 점이 있어요. 각자 얘기하시는 거지. 그것이 아주 많으십니다. 예. 15만 점의 약탈 문화재가 외국에 서로 있어요. 대화는 안 하시고. 예. 그래서 이 약탈 문화재 찾는 일을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도 이제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찾은 어부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귀국 비행기 안에 가지고 그 임무 딱 하나 있으신 거예요? 가지고 나머지 거는 뭐 국가 보안성의 문제 때문에 문제 하나밖에 없는 거군요. 임무는. 안민석 의원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반드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핵심인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도 이 탈원전을 결정하기까지는 33년 동안의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내고 심지어 국민투표를 5번이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됐다고 해서 이미 1조 6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을 잠정적으로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그걸 시민 배심원단 결정에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현장에 1,100명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자리는 또 날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몇 년 전에 이영애가 드라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선전인가요? 그대나 잘하세요.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당대표 선거 치르고 있잖아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러지 못하는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 같은 중진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좀 혼줄도 내고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요. 오늘 방송의 테마는 서로 각자 자기 말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컨디션이 좋아요. 순방길이에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 미국 안민석 의원의 미국 순방을 위해서 목요일 정규 방송이 이 수요일까지 앞당겨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런 방송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안민석을 위한 방송인 거예요, 이거. 저는 목에 칼이 돌아와도 국가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을 테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저희들 보고 잘하라.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유라 구속해라. 이런 좀 주장하십시오. 정유라 구속 사유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었으면은 10번 넘게 구속되었을 거예요. 특히 국정농단 사건 첫 유죄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구속해야죠.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왜 못하는 겁니까? 그 정유라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유라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 국정농단 사태 재판의 결정적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정유라의 구속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수사 기법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정유라 구속을 이거 싫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최순실 재산 특별법 우리 자유한국당 찬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자유한국당에서 해줘야지 건강한 보수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님. 자꾸 저희들 공격만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127명 중에서도 지금 30여 명밖에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안민석 의원의 이런 진정성과 두 번 다시 대한민국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없어져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고자 하면은 이 법안 꼭 성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시간 가지고 노력합시다. 저희 의원들이 30명밖에 참여하지 않은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그 내용을 41명밖에 안 되셨습니까, 총?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민석 의원이 이번에 방미 순방길에 많은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을 제키시고 이렇게 대통령의 신임을 가지고 제꼈다는 표현은 방송용으로 부적절하고 순실이당 이런 용어도 우리가 또 징계받았잖아요. 품격 있게 해요. 두 분이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서로 딴 얘기하고 성공적인 순방길이 되시고 특히 약탈 문화재 반환을 위해서 좋은 역할도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제끼고 대신에 간택되었다라고 정정해 주십시오. 간택은 또 선택되어졌다. 그렇게. 자,
그러면 대표 하시는 걸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네, 그죠? 좋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는 돌아오는 걸로. 그죠? 예, 최종적으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마무리하고. 예. 미국 가셔서 한번 전화 통화도 한번 하죠. 예. 아니, 그 전에 돌아옵니다, 문제는. 아, 그래요? 바로 돌아오십니까? 다음 주 목요일 이전에 돌아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정이 짧으네요. 의료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면 좀 더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요. 서로 딴 얘기하시고 틈틈이 디스하시고 앞으로도 뭔가 분위기 다시 돌아왔으면 초반대로 없애버리려고 그랬거든요, 이 코너를. 국민당 안철수 의원이 최대 위기인데 그거만 한 코멘트 하시고 그럼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이 또 제보를 받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보왕이죠, 제보왕. 그렇죠. 네, 제보 전문가. 제보를 확인할 때는 기본이 첫 번째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많이 제보를 받아본 그렇죠? 사람으로서 그럼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본 그렇죠. 네. 그래야지 제보의 신뢰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 가짜 제보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적인 절차를 생략했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고 제보자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확인을 안 했다는 게 진짜라고 그러면은 공당으로서는 한심한 일이죠. 특히 안철수 후보, 전 후보 숨어 있을 일이 아니죠. 오늘이라도 나와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안철수 후보 숨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를 고발한 국민당, 안철수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니까 저를 허위사실로 고발을 했어요. 이거 치하하시거나 치하하지 않으면은 저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에 코멘트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국민의당 사태. 이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의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 마무리를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안민석 의원 고발건 치하해라는 게 이제 또 마무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본인 이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번에 이 문준용 제보 조작 파문은 특히 검찰이 성력 없는 철저한 조사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진실을 몰랐다 해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사건의 진위가 웬만큼 파악되셨으면은 국민들 앞에 소상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중요하죠. 오늘의 마무리 멘트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네. 지금까지 사실상 김성태 선생님과 제보 수령왕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미국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친절한 AS 누가 멀리 쏜나. 오늘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왔습니다. 한국이랑 8시간 차이가 나서 자기 전에 뉴스 공장을 듣고 있는데 출장 와서 이번 주말에 들어가니까 전화 연결은 거절합니다. 김칫국 문자 왔습니다. 자, 저희가 연결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 이혜원 대표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추천 다음 타자도 많이 왔네요. 예. 김용태 의원, 황영철 의원, 진수희 전 장관, 김무성 의원도 왔네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 말은 절대 안 된다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된다 안 된다를 포함하여 모두 한 표씩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한 표입니다. 예. 하태경 의원님이 왜 안 된다는 문자가 많이 왔을까요? 예. 2위 하신 분인데 박빙으로. 하태경 의원이 안 된다는 것은 황영철 의원실에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제주도로 출장 왔는데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궁금하니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고용태 측 변호사가 증인 회유를 시도했다는 동아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고용태 씨 변호인들이 관세청 모 과장에게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징계를 피할 수 있고 재판에도 도움이 된다는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고용태 씨 변호인 측의 반론은 없어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는지 관세청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기사에 거론된 법무법인
문무의 조순열 변호사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예, 증인을 회유한 당사자로 지목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직접 모시는 것으로. 우선 고영태 씨가 기소된 후에 변호인 단에서는 사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 왜냐하면 이제 고영태 씨 변호인이라고 지금 계속 소개를 하면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예, 변호인이었던 사람이죠. 예, 전 변호인이었고 지금은 변호인이 아니고 도와주시고만 하시는 분입니다. 일단 고영태 씨가 왜 기소됐는지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알선수재, 사기, 마사회법 위반 이 세 가지로 기소됐는데 내용을 간단 정리해 주십시오. 왜 기소됐는지. 그 세 가지 혐의인데요. 알선 수재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세청 인사청탁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거고, 예. 사기 부분은 주식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편취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마사회법 위반은 사설 경마장 운영 자금을 댔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네, 혐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기소들이 무리하다는 게 변호인 측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무리한 겁니까? 간단하게 더 정리해 주십시오. 알선 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고영태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거고, 예. 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부분은 이미 경찰에서 충분한 수사를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네. 갑자기 검찰에서 이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이걸 갑자기 바꿔가지고 기소를 한 거고요. 네. 한국 마사회법 위반은 사설 경마장에 운영 자금을 댔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혐의 된 것과 사기 피해자인데 피고가 된 부분 무리한 것이고, 지금 고영태 씨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건 고영태 씨의 주장이지만, 예,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장이지만 이게 이제 법정에서 주역이 다퉈질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에 보면은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영태 씨 재판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관세청의 모 과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신 적이 있어요? 그런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소 전에, 예. 이미 기소 전에 제가 관세청에 계시는 직원,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예, 직원에게 전화를 했고, 예.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나 오해 있을까봐 지적을 하는데요. 그 돈을 줬다는 그 관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 A 모 씨는 아니고. 아닙니다. 평상시에 아시던 분에게 전화를 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고영태 진술과 그 돈을 줬다는 자의 진술이 예. 너무나 상반되기 때문에 지금 관세청 A 씨는 A 모 씨는 고영태 씨한테 직접 돈을 줬다는 직접 것이고. 돈을 줬다고 하고 예, 고영태 씨는 자기는 받은 적이 사실이 없다. 없다고 하고 예. 그래서 향후 저희가 변론을 하기 위해서 예. 탐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있던 그 관세청 직원, 제가 에게? 알고 형님으로 불리는 그 형님한테 여쭤봤죠. A 모 씨가 어떤 분이냐. 예,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느냐. 또 그 사람 평판이 어떻냐. 평소 거짓말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금전관계가 좀 복잡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탐문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저희가 열심히 하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탐문을 하고 변론을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기소 전에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탐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에 보도되기는 관세 측 돈을 줬다고는 A 모 씨를 직접 전화해서 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그런 식으로 보도됐어요. 네, 보도가 네. 돼서 이건 그건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보도를 한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 그래서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좀 제가 따졌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말할 변호사가 세상에 어딨냐. 그렇죠. 그렇게 말할 변호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바로 걸리는데. 그렇죠. 네. 또 그건 제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 증인들하고 직접 통화하지 말라고 절대. 아, 그럼요. 예, 그렇게 그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큰 발목을 잡히는 일인데 예, 예. 왜 전화를 합니까?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검찰 기사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관세청 징계를 피할 수 있고 고시도 재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게 지금 그 보도 내용입니다. 그렇죠. 검찰도 지금 변호사님이 A 모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검찰도 알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예요. 그런데 네. 저랑 통화를 한 저의 지인 관세청 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조사를 했고 네. 또 그분과 통화를 한 돈을 건넸다는 A 모 씨와에도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이미 알고 있는데 검찰이. 그럼요. 그리고 그 두 분 진술 조서를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검찰이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조사한 조사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확인을 했다는 거냐. 굉장히 억울하시군요. 지금. 정말 억울합니다. 지인과 통화했을 뿐인데 A 모 씨와 통화했다고, 돈을 준 A 모 씨하고 통화했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그런 뉘앙스로. 그리고 지인에게 A 모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A 모 씨에게 직접 전화해서 회유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그걸 또 검찰이 알고 있다고 나오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걸 누군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거.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저희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전화를 한 그 A 모 씨와 직접 통화를 했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런 내용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당신은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굉장히 이 위험한 내용의 말을 했다. 이걸 검찰에서 확인했다. 이런 내용은 그러면 변호사님은 완전히 가는 거죠. 아주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면 가시는 그런데 거죠. 예. 이걸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걸로 저희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해가 아니고 언론 플레이가 아니면 뭡니까? 왜냐하면 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확인을 했다는데 저희는 검찰에 가서 이건 따지고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기자하고 전화했더니 해당 기자는 검찰에서 확인했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얘기를 들어서 확인했다. 그 밖이 어딘지는 특정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취재원에 대해서 말을 해달라. 나랑 대질을 하자. 그래야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겠느냐. 대질까지야 기자 앞에서. 저는 그렇게 따지고 싶었습니다. 억울하셔가지고. 향후에 법정에서 이제 물론 다른 이 고영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서 그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요것만 별도로 하나의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 저는 확인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거는 요건을 가지고 기자한테 소를 제기하거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이 한 적이,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히 특정인을 회유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고영태 씨 사건하고 연결돼 있고 고영태 그렇죠. 사건은 당연히 국정농단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도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 변호인들의 신뢰도가 확 떨어지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이걸 정말 저희 변호인단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그런 어떤 문제 있는 보도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본다면. 근데 왜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어쨌든 검찰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는 언론 플레이를 그 누군가는 왜 했을까요? 뭐라고 변호인단 모여서 회의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씀을 더 공격적으로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는 않은 왜 것 나오셨어요, 같고요. 그러면? 아니 원래 이랬습니다. 이제 그 검찰과 저희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공방을 자꾸 이 언론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바깥 법정 밖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자. 이런 걸 하지 말자. 이미 나오셨어요.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목만 그러면 왜 이게 언론 추정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든 뭐든 그 한 당사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언론과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저희 변호인단이 증인을 회유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것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언론 플레이를. 저희는 생각이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소유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검찰 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만약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추정
뭐 추정을 없을 해본다. 거라고 믿고 하도 이해가 싶습니다. 안 가니까 그러나 그런 추정을 해본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검찰에서 의도한 보도라면 저희는 이게 법정에서 이루어질 공방전 전에 이건 심증을 형성하게 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의 어떤 변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관세청장이 최순실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는 보도가 관세청 관련 보도가 있었나고 쭉 봤더니 그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의심을 해보는 것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되기 전에 검찰이 기소를 하기 전에 제가 전화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그것도 당사자도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랑 통화한 관세청 직원 둘을 다 불러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통화하셨고 한 사람 통화 안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도 파악됐는데 이제 다 와서 파악이 됐고 그들과 제가 통화한 내용 1분밖에 안 물론 남았습니다.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진술 조서에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언론 플레이를 할 것 같았으면 이미 그 확인한 후에 했어야죠.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 한 것은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 뭐 어떻게 의심스럽습니까? 지금 관세청장 관련된 일이 관세청장이 최순실에게 충성맹세 했다는 게 연일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검찰 대응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에게 직접 돈을 건넸다고 하는 관세청 모 직원의 진술 신빙성이 흔들려 버릴까 봐. 그러니까 관세청 안에서 최순실 라인이 있는데 그래서 고영태를 물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순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혹은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 진술을 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될까봐 이렇게 딱 치고 나왔다. 저희가 시간이 안 됩니다. 예. 거기까지 저희가 뭐 변호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희는 이거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충분히. 조순열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동료 제보라며 공개했던 녹취록이 안철수 전 대표의 사제지간이며 지난 20대 총선 전남 여수 갑의 예비후보였던 이유미 씨가 자신의 동생과 직접 녹음한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물론 국민의당도 자체 조사를 한다니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내용만으론 납득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제보 파일을 처음부터 음성 변조된 채 받은 게 아니라면 그 녹취에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인지 당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 최소한 이유미 씨가 이 파일을 건넸다고 알려진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씨 자신이 녹음한 파일이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처음부터 음성 변조가 된 파일만 받았다면 최소한 당사자가 실제 하는지 연락은 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조를 했던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저는 이게 변조를 했냐 하지 않았냐 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변조를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죠. 동생과 대화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이 이유미 씨가 직접, 등장합니다. 예, 본인과 동생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유미 씨 본인 목소리니까 변조하지 않았으면 이 파일을 처음 받았던 국민의당 관계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으로 알려진 것 같은데 이준서 최고위원은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최소한 당사자는 이유미 씨 목소리니까. 그리고 처음 변조를 했으면 들고 온 사람한테 이 목소리에 등장하는 이 증언하는 제보자가 누구냐 알아봤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최소한의 신빙성 확인은 있어야 될 만큼 큰 자료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 그 기자회견 5월 5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녹취 파일을 음성 변조하지 않은 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기자회견 내용이 나오거든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스판스스 대학원을 같이 다녔던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좀 통화를 하신 건가요, 국민의당으로? 예, 국민의당에서 직접 통화했고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에도 부탁, 그리고 또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네. 직접 통화했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2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 기자회견장에서 보면 파일을 편집해달라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편집되기 전에, 변조되기 전에 파일을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아니, 그럼 거기에 그 당에서 예비 후보로 나갔던 이현미 씨 목소리가 직접 등장하는데, 그럼 이현미 씨하고 같은 라인 선상에 있었던 최소한 이준서 최고위원은 너 목소리네? 하고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미 씨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이미 씨가 직접 통화했거나 직접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럼 그 사람과 확인을 직접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거 떠나서. 예. 관련 뉴스가 많죠? 네, 죄송합니다. 국민의당은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선 그었는데요. 이 씨가 전화기 세대를 동원해서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하고 전화통화까지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요. 제보자가 이유미 씨라고 검찰에 알린 사람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조작 사실 알고도 그랬겠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유미 씨에게 다 떠넘겨서 그랬을 가능성은 왜 배제하나요? 예. 어쨌든 이유미 씨가 제보자였다는 사실을 이준서 씨 최고위원은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전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목소리도 변조되지 않은 채 왔다면 당연히 이유미 씨라는 걸 알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확인이 뭐가 어렵습니까? 이유미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니까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그런 확인이 없었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는 몰랐다는 거고 조작을. 네, 국민의당은 여전히 당내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당은 조작 사실 몰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관련 뉴스가 많아요. 포함됐죠. 김성태 의원은 제가 알고 있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성태 의원이 들어가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는 이해운 대표와 하태경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2가 저희 고조이고. 한 사람은 저희 단골이군요. 예. 뉴스 공장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뉴스 끝입니까? 오늘? 네, 자유한국당 뺀 여야 3당이 추경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치였던 전국이 좀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은 사실 역대 한 번도 통과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통과는 될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오늘 중요한 내용 주시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혼자 막 상상으로 한 게 아니다. 이유미 씨가. 거기에 툭툭 던져지는 내용들 그런 건 소스를 보고 한 것이 그 소스는 본인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소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도 꼭 따져봐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진상조사단 단장 김관영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예. 네, 아주 맡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조사단은 몇 분이고 어떤 분들로 몇 명으로 구성됐습니까? 네, 일단은 3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저희 당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 위주로 예.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법조인으로 당연히. 네네. 뭐 검찰 조사 별도로 공당인 만큼 당내 조사단 꾸리신 걸로 아는데 이제 막 꾸려졌으니까 진도는 많이 나가지 않았겠지만 혹시 현재 파악한 것 중에 어제 박주원 위원장 발표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님이요? 네, 위원장님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이에 달라진 게 있냐 이거죠, 혹시라도.
뭐 달라졌다기보다는요. 저희가 어쨌든 이제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나왔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의 진술과 또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중이신 거란 취지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발표됐는데 이유미 씨는 이제 지시받은 거라고 아마도 이준서 최고위원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혹시 추가적으로 밝혀진 건 없나요? 네, 아직은 없고요. 네. 이제 뭐 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뭐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에 언론 보도에 책임을 맡고 이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전체적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공명선거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단장을 맡고 있던 이용주 의원께서 네. 본인이 이제 아마 이유미 씨가 26일 날 검찰 소환을 앞두고 24일 날 처음으로 연락이 와서 아마 만난 모양입니다. 예. 내가 이 검찰 소환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실은 이게 조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용주 의원도 깜짝 놀래가지고 뭐 진상을 파악해보고 뭐 관련된 당시에 언론 보도에 참여하신 분들 몇 명 만나서 당시 상황을 쭉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용주 의원 본인의 판단으로는 아마 이유미 당원의 개인적인 조작극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지 또 이유미 씨는 그게 다른 분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는 사실은 이용주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당 차원 조사단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하는 중이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단장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단독으로 했다는 게 혹시 납득이 가십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준서 의원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벽은 이유미 씨가 지금 검찰에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연lem하실 수.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좀. 네,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장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녹음 내용이 편집된 흔적은 없었고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조작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다. 대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작이 일어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이 내용, 조작 파일 내용,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때는 이제 슥슥 지나갔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다시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당시 기자회견 전문도 보고 봤는데 일단 이유미 씨는 작년 20대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전남 유일의 여성 후보였어요. 네, 예비 후보였죠. 네. 여성 예비 후보. 예. 그래서 나름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언론 인터뷰를 제가 쭉 뒤져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수신문과 인터뷰였었는데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금태섭 변호사가 이제 더민주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저 한 사람만 당내에 남아있다.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물론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 그렇게 본인의 중요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만나서 청춘 콘서트 때 전국 순회를 서포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국을 같이. 굉장히 큰 인기 있는 콘서트였죠 그때. 그러니까 사적 인연은 따지고 보면 지금 국민의당 당내에 있는 의원들 누구보다 더 길어요. 정치인 아닐 때부터 같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진심 캠프도 있었고 충성도가 높은 확실한 안철수 라인이다. 이걸까지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조작했다는 녹취 내용을 보면 당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9월부터 파슨스를 같이 다녔던 동료
정보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물론 파슨스에 다닌 적이 없죠. 실제로는. 네, 그 남동생입니다. 네, 다닌 적도 없고 네. 문준용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만든 녹취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당시 녹취된 내용을 보면 이상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서 소속 기관이 생겼으니까 고용정보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동생이 하는 멘트입니다. 파슨스를 다녔다고 하는. 소속 기관이 생겼으니까 이력서에는 한 줄 채웠고 그래서 한국에서 토플 학원 다니면서 놀러 다녔다. 그런데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이력서에 토플 학원 다녔다고 쓰진 않아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개된 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가깝다는 증거로 대화적으로 툭 던진 거거든요. 토플 학원에 다녔었어 그때. 이렇게 놀러 다녔어. 제가 궁금해서 취지를 좀 해봤습니다. 문준용 씨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루트를 통해서. 실제 토플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느냐?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아느냐? 실제 다닌 적은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당연히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들밖에 모른다. 이력서 쓸 내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용정보원 다니면서 토플 학원을 다닌 게 아니라 그 전에 다닌 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토플 학원 다닌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뭐 파슨스 에세이도 보면 모든 디자인을 혼자 다 한 걸로 그렇게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알아보니까 미술 관련 업종에서 유학을 갈 때 에세이를 쓸 때 종종 이렇게 과장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야 유학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넣은 내용 같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혼자만의 상상으로 막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분은 미술 유학을 한 적도 없고 문준용 씨가 일면식도 없고 파슨스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정보들이 곳곳에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민수석 딸도 동갑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 꿀보직에 들어갔어.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주목한 이것 때문에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시민수석의 딸이 동갑이다. 뭐 은행 꿀보직 들어갔다. 이건 좀 찾아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할 때 시민사회수석이 이강철 수석이에요. 정수석. 이 이강철 전 수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이유상. 그래서 문준용 씨를 이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 시민수석이 이강철 시민수석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 생각입니다. 이강철 수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강철 수석도 모르고 그 딸도 누군지 모르고 동갑인지도 모르고 은행원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거죠. 이강철 전 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을 마무리가 돼야지 저희가 면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다른 분, 특히 이준서 씨와 그 주변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면담 조사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결국은 이유미 씨를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즐이 맞춰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이런 일을 그 양반 혼자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충분히 국민들이 또 할 수도 있고 또 이유미 씨가 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어제 뭐 잠시 한번 만났습니다마는 이용주 의원 얘기도 나름 그분이 부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용주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으로 본인 관점에서 이 사건의 얼개를 파악을 했겠죠. 근데 여전히 이제 그걸 다 혼자 했단 말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단장으로서 제가 의견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국민의당에서는 5월 5일 이 관련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시 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들이
인터뷰를 하게 해달라 제보 당사자와 이런 요구가 있자 서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걸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5월 5일 날. 네네. 예. 그래서 하루 만에 취소가 돼요. 네. 제가 그때 좀 의아했던 것이 당에서 그 제보를 사실로 믿는데 당사자가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서면 인터뷰인데 왜 당에서 취소할까? 제가 의아해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당시 왜 취소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뭐 당시는 몰랐고요. 제가 이제 어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당시에 언론 보도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온 증거가 다소 조악한 면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슨스 스쿨의 동료라고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이 파악이 돼야지 기자들이 그 사람한테 직접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검증팀에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위 지금은 이제 이유미 씨로 밝혀졌죠. 이유미 씨가 그 사람이 파슨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 지금 취업 중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결단을 해서 이렇게 증언을 해줬는데 그 양반한테 직접 기자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러니 그분을 설득을 해서 내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겠다. 그러니 이메일 주소를 받아오면 거기로 기자들이 서면으로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은 이메일 주소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검증팀에서도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제 기자들이 건네받은 이메일 주소로 이 인터뷰를 실제로 몇 명이 아마 보냈다고 합니다. 보냈는데 뭐 그게 이제 퇴신이 안 오니까 그건 이미 발표된 뒤죠. 발표된 뒤에 나오니까 기자들이 왜 이메일 인터뷰를 한다고 하더니 내가 인터뷰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그쪽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가 나간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파장이 커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소위 좀 두렵다. 나 더 이상 언론들과 접촉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런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당신은 그런 해명을 그냥 받아들였다.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공개했는데 그냥 목소리도 아닌 얼굴도 아닌 이메일만으로도 인터뷰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취소됐다 이거죠. 저는 뭐 그렇게 일단은 제가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거기 당시 또 기자회견장의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왔냐면 김성호 당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은 제보자가 음성을 편집해서 목소리가 특정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보받을 당시에는 목소리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내에서 그 목소리가 이유미 씨 목소리라는 걸 누군가는 알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혹은 최소한 그걸 받았다고 하는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거 이유미 씨가 직접 녹음한 거나 이거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저희 사실 형님이라고 한다고 언론 인터뷰에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리고 딸이 은행원이었다는 사실을 2009년에 본인이 35년 만에 내란 선동 혐의 무죄를 받는 판결을 받고 나서 언론과 짧게 인터뷰한 내용 중에 딸이 은행원이라는 거를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조각을 연결한 거죠.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엮었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이강철 수석의 사적인 관계도 알아야 되죠. 이강철 수석의 딸이 은행원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강철 수석 은행 딸이 문준용 씨하고 또래인 것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사실을 알아야 말할 수 있는 건데 전문가의 냄새가 난다. 그 말을 하려고 길게 주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준용 씨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었고 위에 같은 정보도 채용할 수 있고 그런 전문가가 기본 소스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이고 그 토대 위에 소스를 기반으로 연기를 한 거죠. 그냥 막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자, 그 소스를 어디서 받았는지 거기에 중요한 단서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너무 길게 했나요? 예. 네, 문준용 씨를 직접 취재하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하면 꼭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그 이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도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보니까. 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검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금이라도 꾸며낸 일이라고 서러놓자라고 이유미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이유미 씨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대선 끝나면 고소고발 모두 취하된다면서 은폐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도 이게 조작된 거를 알고 그랬다는 증거는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자, 다음은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특검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거센 역풍 불었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신뢰 위기를 넘어서서 존폐 위기 직면하고 있는데 아니한 대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잠시 후 김관영 국민의당 당내 조사위죠. 단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최순실 씨 의혹이 쏟아지자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은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가 있었냐라고 물었고요. 박 전 대통령은 비참합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거네요. 예. 네. 게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이었는데요. 시정연설 때. 예. 그때 김 전 수석은 모든 언론이 개헌을 쫓아가는 상황이 돼서 신의 한 수였다라는 자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의 한 수가 될 뻔도 했죠. 사실. 이 시정연설 때 개헌을 던지고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제 반나절 정도 난리가 났는데 그날 저녁 JTBC 보도가 있었죠. 네, 태블릿 PC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태블릿 PC 보도가 없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이어졌겠지만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예, 굉장히 중요한 보도였죠. 자, 다음 수는요. 최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가 첫 회의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대상 논의됐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자금 지원 같은 12가지 사안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도 조사하겠다라는 겁니다. 조사해야 되겠죠. 예, 걱정되는 것은 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내용을 아마 국정원이 먼저 알았을 것이고 먼저 알 것이고 조사된 내용은 누구보다 빨리 알아낼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원을 상대하는 것이라 예, 이 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긴 해야 할 텐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장관으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법학자입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이분도 낙마한다면 또 비검찰 출신이 올 것 같죠? 그런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여야 의원 40명이 최순실 씨의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모임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 통과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발의 서명 작업 들어갑니다. 법안에는 부당재산 소급 환수와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야 40여 명이면 여기서 야당 의원은 누구입니까? 네, 야당 의원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정당은 이해가 가는데 보수정당에서는 누가